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 선대 본부장 맡았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상임, 그게 총 이제, 선대 총 이제 어른이신데, 그걸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그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정치에 좀 관계해 보니까, 뭐 어떤 소감이나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정치를 경험하기를 잘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처음에 사실 좀 의아스러웠어요. 예. 경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의 어떤 진짜 모습,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내 생각은 상당히 좁았을 것이다. 경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들어갔지만, 하나는 이 정치를 좀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치인은 아니시니까. 예,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역시 만약에 지금 정치를 좀 이렇게 실패라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는 교육의 실패에 기인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을 지키지 않는 거랄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한다 할지, 말을 바꾼다 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말하는 것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은 또 무조건 반대를 한다 할지, 그러면서 또 말을 바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가져야 될 것이 저는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염치로부터 형성되는 덕목인 신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정치에서 매우 필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정치하기 전에 배웠어야 될 것들이 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신데 염치, 수치심 이런 것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또 사라졌구나 하는 걸 제일 강하게 느꼈습니다. 옛날에 철학을 특히 이제 동양 철학을 중국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2400년인가 2500년 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라를 지탱하는 4가지 밧줄이 있는데, 그게 의, 염치다. 이 4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저도 늘 그걸 이제 강조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집권 당일 때 A라는 이야기를 해놔놓고, 야당이 되고 나면 그 A를 부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치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거죠. 저 명자 사단에도 수호지심이라는 게 기본의 인간의 양심인데, 그러니까 양심이 무너지는 건 한 부분이,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속단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가 꽃인데, 선거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이제 5선 했습니다만, 제가 늘 그래요. 돈 받아먹고, 밥 얻어먹고, 또 같은 종실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표 찍지 마라.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가 절대 발전 못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 속아내 줘야 되거든요. 신뢰가 우리가 저는 지금 선진국이라 안 보죠. 지금 우리나라가 5대 강국, 6대 강국이라 해도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미국의 그 어느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대한민국이 6대 경제 대국 네. 뭐 파워 나라로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선진국이다 그러는데 선진국이 아니다 이게. 네. 오해 아니냐? 이게 졸부국가 졸부국가. 갑자기 이렇게 압축 성장해서 발전해가지고 여기에서 제대로 선진국이 가려고 그러면 국민이 선진국민이 돼야 된다. 그럼 뭐가 선진국민이냐? 지금은 최소한도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커야 된다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신뢰가 그러면 사회 신뢰가 우리 보통 그 인비지블 눈에 보이지 않는 캐피탈을 그러잖아요. 그게 신뢰인데 그 신뢰가 어느 정도냐? 일본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신뢰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제가 말을 했는데도 책임을 못 지고 그 말이 또 내리면 헛소리가 돼버리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문명 자체가 신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금융 시스템, 그렇죠. 법률 시스템, 교육 그렇죠. 시스템 이런 그 사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신뢰가 없으면 전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죠.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기로 지탱하는 힘도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선진국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선진국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전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고 있죠. 이게 착각이거든요. 뭐 영국의 산업혁명도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조세 제도를 이용하고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 후진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진국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중진국까지 올라가서 더 못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는 발전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이 갈등이 극심해집니다.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그 다음에 극심한 포퓰리즘. 이 세 가지가 사회가 선진국인 것처럼 보였는데 추락하게 되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모습과 이 추락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서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막 하던 나라의 전체 총 공략이. G7인가 뭐 들어갔던.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가 첨단 산업이지만 그때는 지하철이 국력을 상징하는 첨단 산업이었거든요. 영국의 지하철이 1856년인가 생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근데 동경의 지하철이 1927년에 생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철이 1913년에 생깁니다. 동경보다 14년이 먼저 생겨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마르코라는 소년이 뭐냐면은 이태리 자기 엄마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돈 벌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게 그 만화거든요. 그때는 이태리,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염치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 포퓰리즘과 극심한 사회 갈등, 분열 갈등에 휩싸이다가 지금은 후진국발 금융위기, 지금 후진국으로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나 우리 그 선조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경을 강조하거든요. 경계해라, 이게 긴장해라, 집중해라. 그건 뭐냐면은 너의 지금 발전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항상 긴장해서 봐라. 그러지 않으면은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기적을 일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적을 일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규모의 그릇은 이미 다 채워졌거든요. 저는 넘친 지가 오래됐다고 보죠. 근데 이것이 이 그릇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냐 논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 도전을 우리가 함께 해볼래 안 해볼래 하는 이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은 왔는데 예. 그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예. 국가도 아르헨티나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예.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 그 달라져야 되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예. 자기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졸부 국가의 졸부 국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졸부 국가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졸부 국가를 우리가 탄탄하게 만들어가면 이게 졸부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선진국이 되는 거고, 예. 그럼 그 속에 있는 국민도 이제 선진국이 돼야 예.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그 제일 이제 인성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예. 어떤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물질 중심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8년 전인가요? 세월호 참사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사회가 그 불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불신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물질 중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를 어떻게 떠도 건져도 그 뭐 물건 하나 더 싣고 사람을 더 돈만 벌면 된다. 배 무너져서 사람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결국 인명 경시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질 중심이라는 것이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제가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볼 때는 이 치료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정말 쭉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후퇴할 것이냐 가름이 온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약간 이제 정치 이야기를 지금 밀어놨습니다만 이 정치가 우리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워낙 많지만 하나는 특히 이제 우리 이념적인 문제, 우리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지구상의 특수한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포퓰리즘.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자꾸 이제 포퓰리즘으로 빠지니까 말이죠. 이거 뭐 관건 선거, 건건 선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표를 넣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뭐 어떤 짓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가 나빠진 데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소주성이나 이런 잘못된 정책, 고집 이런 것이 많이 그 관계를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에 나라 국가 부채만 해도 2배가 늘었거든요. 1000조가 2000조 된 겁니다. 그 이자도 이제 2배로 높아졌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자만 따지면 4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손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그 의식 안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하지만 그건 아까 제가 말한 배가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많단 말이죠. 이대로 가면은 이건 뭐 될 수가 없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왜 그러냐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기존의 정치 구조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새로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정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막 바꾸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달기자 달가느냐 그것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중대선거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도가 안 바뀌고는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사람 그 뭐 꼭 나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위시해서 새로운 어떤 무브가 바뀌려고 그러면 제도를 안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가면은 가능하겠느냐? 기득권자들이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좀 아픔이 있고 제도라는 것은 참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뭐 밝은 게 어두운 게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만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도 이제 늘리고 연동제로 해서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도 뭐 40명 더 많아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제도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원포인트 개헌해서 대통령제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이걸 해서 나라를 한번 확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득손이 다 있으니까 기득권층이 안 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치한 경험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되고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제도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제도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제도에 손을 대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한다. 내각제가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각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는 단점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저도 그게 동의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바뀌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현대는 이제 교육도 중요하고 생각의 깊이도 들어 이제 이런 것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그 동안에 나라가 망하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게 답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뭔가 우리가 저 호수에 돌을 던지야 파문이 생기듯이 이걸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개헌과 이제 이런 선거법 개정 이런 제도를 우선 통하고 지금 선생님이 노력하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내고 정치인 중에서도 뭔가 아까 말했지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포퓰리스트에 빠진 사람, 이념에 젖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좀 우리 투표를 통해서 좀 솎아내고 이제 그렇게만 해줘도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